너무 유명하시지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물머리 빈센트입니다. 지금은 AI 핀테크 업체 두물머리에 소속돼 있고요. 몇 가지 이제 하는 업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넥스트라는 책을 출간해서 거기 저자의 역할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하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의 변화, 5가지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읽어보고 네. 개인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책으로 우선 좀 들어가기 전에요. 네네. 요즘 또 이제 주식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변동성도 크고 네, 네네. 요즘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거기서 좀 시작해봐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국경제TV에서 오전에 이제 앵커를 하는데요. 네. 끝없는 패널들을 모시고서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이 분수령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수령이냐면 연초 대비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정말 21세기에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한 것이 좀 인도주의적으로 상당히 안타깝지만 전쟁 리스크.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각보다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과연 이게 글로벌 경제의 실물 경제 측면에서 하방 압력이 워낙 크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 역시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각 국가마다 미국은 40년의 최고치 아니면 유럽도 91년 이후에 99년 이후에 최고치 이렇게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주요국들이 긴축이라는 통화정책 정상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것이죠.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드러난 악재들이 우리 금융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연초부터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네. 그렇다면 과연 내성이 생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블랙박스인가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분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분수령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글쎄요, 여러 애널리스트 분들 아니면 전문가들마다 식견이 좀 다르겠지만, 이미 코스피 얘기 좀 해볼까요? 국내 코스피는 1월 달에 고점 보지 않았는가? 이런 뷰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가를 어느 레벨에 간다라고 전망하는 것은 사실 지금 국면에서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어떤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반기에도 지금의 큰 우려감들이 쉽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립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사태 저는 이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휴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있고요. 종전이 아닌 휴전. 네, 그러니까 봉합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봉합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신냉정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이 이데올로기의 21세기판은 지금과 같은 패권 경쟁의 잔잔한 부분들 계속해서 국지적으로 이런 리스크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염두해야 되고요.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결국 미국의 전면군이 그러니까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서 우려 섞인 이 3차 대전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요. 따라서 금융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내성이 생겼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또 하나 드러난 악재였던 통화정책 긴축 이 부분들은 쉽사리 앞을 예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3월 FOMC 끝났는데 향후 나타날 5월 FOMC에서도 좀 더 긴축적인 발자취가 나타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악재들이 적어도 올 한 해 동안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거다. 따라서 이런 하방 압력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6개월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한 10개월 정도 우리 시장을 짓누를 텐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딱 하나 포인트는 과연 내성이 얼마나 빨리 생길 것인가. 그래서 결국 가격이 싸다는 것에는 장사가 없거든요. 최근에 글로벌리 수급을 보면 오히려 신흥국에 좀 더 자금이 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악재 속에서도 과연 얼마나 빨리 우리 금융시장이 적응을 하고 내성이 생길까가 가장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분명히 그런 시기가 올 거다라고 보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올해는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투자의 시계는 좀 짧을 수 있다. 따라서 좀 짧고 깊게 굵게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 올 한 해는 특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 1월에 그 고점을 봤다는 거는 네네. 한 어느 정도 지수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000포인트를 좀 넘나들었던 그 지수대가 다시 한번 오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지금 2,600선에서 계속해서 강보합, 약보합,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올해 연말에는 이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을 볼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대부분 박스권을 예단하고 있거든요. 하단은 2,500포인트에서 좀 더 위아래 10%포인트의 높낮이, 상단은 3,000에서 3,100선에서 10%
10% 포인트의 높낮이 이런 박스권이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대부분의 컨센서스입니다. 네. 어제랑 오늘이랑 또 며칠 동안 이렇게 보면은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반등이 좀 컸죠. 예, 그것으로 인해서 좀 또 어떤 의견은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전쟁도 약간 좀 이제 식상해진 것 같은 느낌도 조금은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올해 끝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좀 이런 변화들이 더 지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최근의 반등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이전 고점 트라이는 분명히 할 겁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그런 동력이 필요한데 그 성장 동인에 대해서 아직은 좀 의구심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가시적으로 나타난 다음에는 추세적인 동인이 생기겠지만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 쉽사리 투자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 그렇게 드리냐면 2년 전과 다른 거는 긴축의 시대라는 것이죠. 저도 책에 넥스트 레벨이라고 해서 이제 중금리 시대로 접어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분명 위험을 갖고 투자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결론적으로는 큰 부를 가져다 주죠. 하지만 지금 국면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기에는 긴축의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 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악재를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한 지수대로 봤을 때 코스피로 봤을 때 한 2,700 정도이고 네. 하방을 만약 2,500 정도로 본다고 하면 네네. 이게 그러면은 좀 투자를 좀 단기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어떻게 좀 조금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타이밍이라고 보시나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올해 봄에 네. 주식을 조금씩 천천히 사서 가을쯤에 익절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즉 지금의 많이 싼 가격대에 진입했다가 계속해서 연말까지 들고 가는 것은 연말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월가에서는 흔히 장단기 금리차라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 그러니까 10년물 금리는 장기 금리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성을 하는 대리 변수이고요. 2년물 금리는 단기 변수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가장 크게 연동됩니다. 따라서 금리가 오르면 2년물 금리는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흔히 기업으로 따지면 10년물 금리는 매출과 비슷하고요. 영업이익 쪽이고 2년물 금리는 비용입니다. 네. 이 차이가 좁혀진다는 것은 버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국면인데 그게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장단기가 역전된다는 것은 과거 10번의 사례를 봤을 때 80% 확률로 1년 뒤에 경기 침체가 도래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가시화됐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7bp, 오늘 이게 언제 이제 녹화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23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bp 정도로 좁혀졌어요. 그렇다면 1, 2주 사이에 역전이 돼도 무방할 정도의 흐름인데요.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1년 뒤면 올해 연말쯤에는 생각보다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지금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갖고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전망을 해보면 올해 연말까지 주식을 들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 전에 조금 익절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는 그것이 80%의 확률로. 그렇죠. 과거 장단기 금리 역전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거진 한두 번을 빼고는 전부 다 역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시그널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월가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해요. 네. 최고의 IB라고 할 수 있는 JP모간과 골드만삭스가 JP모간은 지금이 저점이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너무 싸졌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추가 매수해도 된다라는 뷰를 보이는 반면 골드만삭스는 무슨 소리냐.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오히려 더 주식을 보수적으로 볼 때다. 월가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만큼 우리가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좀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게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좀 주식시장을 떠나버리는 그런 선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주식을 떠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흔히 그러죠. 살다 보면 때론 피해가고 싶은 게 있어요. 네. 하지만 과연 그것을 피해가는 게 최선책이냐에 대해서는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앞으로 재테크 시대이기 때문에 주식은 우리가 언제나 두드려야 되는 또 다른 상품이자 시장인 것이죠. 따라서 주식을 한 발짝 멀리서 바라보는 거와 아예 떠나는 것은 전혀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한 발짝 뒤에서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래도 아예 떠나다라는 말씀은 극히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죠. 저 이거 한 가지 또 되게 궁금했던 게 그 저자님께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네.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랬거든요. 무슨 네네. 21세기의 전쟁이야. 네네. 근데 그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첫 직장이 국회 예산처에서 첫 직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졌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경험을 했던 것이죠. 네. 우리가 흔히 보는 레가시 언론들은 사실 서방 중심의 언론들이에요. 그게 뭐 맞고 틀린 거를 차치하더라도 좀 더 중립적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진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들을 놓고 봤을 때 러시아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요즘에는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다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맞췄다 그러면 또 맞췄다는 것이고 또한 틀렸다 그러면 틀렸다는 것인데, 제가 작년 아마 한 10월쯤 그때 저희 도미머리에서 연관 전망을 하면서 신냉정 시대에 우크라이나발 리스크, 국시적인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6개월 전부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 가장 크게 볼 수 있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의 전략이 바뀌었다는 것은 과거 항상 국지적인 리스크들을 양산해 놨는데 이번에는 러시아의 행보가 좀 신상치 않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따라서 지금처럼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더 가시화되게 제가 주장할 수 있었던 트리거가 있는데요. 그건 우리 언론상에 좀 안 나왔었는데 올해 1월 달에요. 네. 카자흐스탄에 네. 우크라이나가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시위가 일어났는데요. 우크라이나가 평화 시위대 진입 목적으로 군대를 파견한 적이 있어요. 언론에선 별로 안 나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서 이게 크림반도 이후에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러시아가 상당히 세게 진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우크라이나의 이 나토의 개입 이런 언론들 행위들을 봤을 때 조만간 큰 분쟁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는 좀 자신감을 가지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책에 정리해 주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일지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게 보니까 또 뭐 러시아는 침공을 안 한다고 막 강력하게 얘기하다가도 결국엔 또 이렇게 벌어지는데 맞습니다. 그런 정보들 속에서 이런 걸 다 캐치하실 수 있다는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건 뭐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았는데 네. 그냥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사실 뭐 전쟁 리스크는 그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좀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연습을 많이 했죠. 네. 과연 내가 푸틴이라면 지금의 이러한 경제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치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지 러시아 입장에서 푸틴 입장에서 가장 베스트 초이스일까 선택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최근에 미국의 이러한 전략 자산의 변화 또한 전략의 변화 이런 걸 봤을 때는 굳이 전쟁을 하자면 안 하면 가장 좋지만요. 굳이 전쟁을 하자면 지금이 적기일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과거 올림픽 전후로 나타났던 이런 사태들을 봤을 때 이번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는 전후에는 뭔가 큰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네. 그러면 또 조심스럽지만 그 중국, 대만 전쟁도 막 미디어에서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사태를 뭐 6개월 전에 얘기했다 하더라도 결국 이거에 대한 딱히 해결책을 저도 없기 때문에 그냥 경각의 메시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에 어느 정도 안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의 이 국지적인 리스크가 우크라이나는 조만간 봉합될 거라고 보고요. 이 화살이 대만 해협으로 향할 거라고 봅니다. 네. 흔히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앞에 푸틴이 있고 뒤에 비선으로 시진핑이 있는 이런 뭐 사파들이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해서 월가에 많이 뿌려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봉합되는지를 보고 중국의 스탠스에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만약에 푸틴의 의도대로 크림반도처럼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이 러시아에 편입되고 우크라이나가 쪼개지면서 나토에 안 들어가고 이런 행위들로 봉합이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 이후에 대만 가고 한바탕 해볼 필요성이 있죠. 있죠. 네.
왜냐하면 결국 핵을 갖고 있는 힘의 논리에서는 그 어떤 국가도 내가 아니면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별로 적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내가 남을 도와줄 만큼 각 국가 간의 체력이 있느냐, 즉 경제적 체력, 군사적 체력이 있느냐. 네. 제가 볼 때는 딱히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힘들었던 지역이 유럽이고요. 유럽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미국보다 훨씬 더 앞다 있고요. 또한 미국 역시도 결국 명분과 아니면 경제력에 의해서 다른 데 군대를 파견해야 되는데 과연 코로나 시국에 내 아들이 내 용병이 우리 국민이 다른 지역에 가는 거에 대해서 과연 명분이 있을까. 또한 미국 입장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것을 다시 한번 뒤집을 만큼 군대를 파견할 가능성이 있을까. 물론 중국과 대만은 조금 다를 수 있죠. 네. 중국과 대만은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왜냐하면 저는 미국의 안보 자산이 책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석유에서 반도체로 바뀌었다. 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보다는 이 대만 해협에서의 국시적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 여파가 거의 몇 배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의미 때문에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된다면 우리 금융시장에는 또 다른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하면서 올 하반기 우리 전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책에 보니까 그 중동의 석유 네. 자산하고 그 이제 대만, 한국 그 반도체 자산을 이렇게 맞습니다.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도가 이제 석유에서 반도체로 좀 넘어갔다고 본다면 미국에서는 또 개입을 안 하면 네네. 중국이 또 그 반도체 패권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와, 이거 되게 복잡하네요. 복잡하죠. 근데 네. 이제 이런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중 무역 분쟁. 네. 전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2월 달부터 중국한테 관세를 매기면서 네. 그때 흔히 떠돌았던 유행어가 기울어진 운동장.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 중에 절반 이상이 중국한테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고 딱 봤더니 결국 중국이 페어플레이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관세를 매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면에는 결국 중국 시진핑 정부가 패권 경쟁에서 첫 신호를 올렸던 게 반도체 굴기. 네. 즉 반도체의 이 탑다운 메이징 그러니까 탑다운의 공정을 중국이 다 한번 해보겠다라고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상당 부분 경각심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은 이 미중 무역 분쟁의 연장선상에서 이 반도체 패권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면 미국의 안보 자산이 물론 아직도 석유가 중요합니다. 에너지원이니까요. 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우선순위에 있을 만큼 미국의 언론상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한 2년 전인가요? 웨이퍼를 갖고 국가안보회의에서 우리 이 웨이퍼를 왜 미국은 못 만드는 것이냐. 근데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게요. 1970년대와 80년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미국의 인텔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3, 40년 만에 바뀐 거죠. 근데 그거는 시장 논리 때문에 바뀐 건데 코로나 이후에 경제를 보는 시각이 이 효율성과 대변에는 시장 논리에서요. 이제는 형평성과 좀 더 범용성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도 또 다른 큰 포인트입니다. 아, 네. 아, 그러면 이게 질문지 좀 순서와 상관없이 제가 여쭤볼게. 아, 그러면 이런 형국에서 네네. 그 한국을 좀 이제 저희 입장에서 좀 봤을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괜찮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예전에 인텔은요. 자기가 다 할 수 있었어요. 네. 한 70년대만 하더라도. 네. 그래서 80년대 일본과의 반도체 협정이라는 큰 변화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과거 30년 전에 공부 잘했던 인텔인데 네. 예를 들어서 공부를 보면요. 한 20, 30년 좀 쉬었어요. 근데 옛날 하던 가닥이 있으니까 다시 하면 잘할 겁니다. 네. 전혀 안 했던 사람보다는 훨씬 더 빠르겠죠. 하지만 워낙 지금 30년 동안의 갭은 벌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일단은 친해져야 됩니다. 저는 그게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이제 팹리스라 그래서 R&D 부분 하고 파운더리라 그래서 생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생산 부분의 전 세계 넘버 1, 2가 TSMC랑 삼성전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업체는 아마 당분간은 마켓 사이즈가 커지는 데 있어서 수혜를 좀 볼 거다. 왜냐하면 일단 1, 2등이니까. 하지만 영원한 동지이자 영원한 적은 없는 것처럼 어느 순간 네. 내가 1, 2등하고 친해졌는데 내가 3등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1등을 하려면 결국 1, 2등과 경쟁을 해야 되고 그들보다 훨씬 더 나아는 전략을 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멀리는 보되
지금 현상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의미에서는 반도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멀리는 반드시 봐야 된다라는 네.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우디와 미국 간에서도 그 석유를 두고 맞습니다. 굉장히 친하게 지내다가도 네네. 요즘 들어 조금 뭐 요즘이 아니지만 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별로 그 네네. 관계가 좀 소원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네네. 나타나잖아요. 그거는 네. 또 이게 정치 사회적인 얘기인데요. 그거는 되게 골이 깊어요. 그러니까 한 분면만 보면 네. 최근 들어서 어. 미국과 사우디가 옛날만큼 돈독하진 않죠. 네. 그런데 이거는 9.11 테러 이후부터 좀 벌어진 일입니다. 아, 빈라덴. 네, 맞습니다. 네. 소속이 사우디였잖아요, 국적이.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명분상의 문제. 더구나 저는 가장 컸던 게 사우디가 페트로달러, 즉 석유의 결제를 위안화로 하겠다라고 공시하고 나타났어요. 네. 저는 이 부분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상당히 불편함을 자아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정치 형학적인 문제가 워낙 얽혀 있어서 자 그런 걸 다 그냥 차치하더라도 그냥 지금 국면에서 중동, 그러니까 사우디라고 대변하기 좀 그렇고요. 중동과 미국이 예전만은 안 한 거죠. 네. 그 이유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이 최고의 요충지 전략 지역에서 일단 후순위로 빠지는 가운데 있고요. 그렇다면 최고의 전략 지역이었던 중동은 과연 이거를 그냥 빠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을 찾을 것인가. 저는 이게 향후 글쎄요. 멀게는 10년 가깝게는 5년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결국 예. 석유 자산이 반도체로 바뀌면서 우리도 그런 형국을 비슷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반면교사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뭐 한 5년 정도는 좀 좋게 볼 수 있겠지만 네네. 긴 멀리 그런 장기적인 시각이나 그런 것들도 시나리오도 그려볼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게 국제 논리니까요. 그러면 아까 앞서서 지금 이 시기에 뭐 1월부터 조금씩 매수를 해서 네. 가을이나 뭐 올해 넘기기 전에 이렇게 좀 파는 전략을 좀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좀 뭘 모아가면 좋을까요? 모아가자는 거요. 일단 주식이냐 아니면 상품이냐에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증권사에서 이코노미스트 하면서 수많은 기관 매니저 아니면 VVIP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들이었죠. 그분들과의 소통이 저에게는 큰 교훈이 됐습니다. 뭐냐면 세상을 살면서 선입견은 절대 버려야 된다. 즉 흔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주장과 자기만의 어떤 철학이 있는 건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에 너무 매몰돼서 다른 기회들을 나도 모르게 배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 지금 주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채권을 할 것인가 금을 할 것인가 코인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저에게 묻는다면 제 답은 딱 하나입니다. 네. 다 해야 됩니다. 네, 다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어떤 하나를 쳐낼 겨를이 없습니다. 단 우리가 흔히 자산 배분이라는 게 있죠. 네. 본인 스스로도 위험과 안전을 비중을 배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국면에서는 좀 더 위험 비중을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안전 자산의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저는 이런 시국의 매크로 큰 트렌드를 봤을 때 지금 많이 싸졌던 또한 악재는 여전히 있지만 많이 드러났던 지금부터 다만 천천히 왜 천천히냐 그러냐면 또 다른 악재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그럼 언제 이런 위험을 줄여야 되는데 여기서 위험이라는 것은 주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코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위험 자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연말까지 가져가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그런 큰 어떻게 보면 살 때와 팔 때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 이걸 알 수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 이벤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자산을 사야 되냐라고 한다면 결국 한국의 가장 큰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 무엇일까? 결국 반도체를 뺄 수 없다. 네. 물론 그 안에 기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큰 롱텀하게 봤을 때는 반도체가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는 다 맞춤 서비스 시대 아닙니까? 나에게 맞는 상품, 나에게 맞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우리 시장에서 가장 트렌드가 뭐냐라고 하면 ETF예요. 펀드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상품, ETF라는 것이죠. 거래 수수료가 매우 쌉니다. 그리고 테마형도 전 즐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꼭 이렇게 자랑하는 건 아닌데 제가 속해 있는 두밀머리에서 ETF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ETF의 총 집합인 EMP라는 게 있어요. ETF를 모아놔서 펀드를 만들면 EMP거든요. 근데 그 EMP 펀드 중에 분리호 펀드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연초 대비 수익률 1등입니다. 네, 왜 1등일 수 있냐면 결국 어떠한 개별적인 펀드 매니저가 자기의 생각으로 어떤 자산을 선취하는 거
또 매우 중요하지만 저희는 이 AI 테크 알고리즘으로 이것을 다 구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AI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중립적인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산 배분은.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지난 3개월 동안에는 가장 수익률이 좋더라라고 해서 제가 오늘 질문지를 좀 받고 잠깐 확인하고 왔어요. 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리밸런싱이라 그래서 종목들을 좀 바꾸거든요.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분리업 펀드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레이 달리오의 올레더 전략이 있잖아요. 올레더 전략이라는 게 미국의 100년 역사에서 위험과 안전자산을 어느 비중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버진 한 6대4 정도거든요. 네. 그런 전략 플러스 위험이 6이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을 미국 주식 중심으로 한 60%를 가져가고 네, 안전자산이 채권 중심으로 한 40%를 가져가고 되게 러프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100년의 역사 동안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게 올웨더 전략이에요. 거기다가 최근에 우리가 보는 뭐 모멘텀이라든지 밸류 그로스 같은 계속해서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거, 그 높아진 가격에 그러니까 오르는 말에 올라타라, 뛰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전략이 하나 있고 또한 가장 싼 주식을 선별하는 이 세 가지 전략을 믹스한 게 저희 분리오 전략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략 오브 전략 펀드인 것이죠. 하나의 전략을 피는 것보다 전략끼리의 믹스가 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전략인데 그런 전략이 오늘 이번 달에 어떤 그 ETF들을 많이 편입했나고 쭉 봤더니 아이러니하게도 네. 신흥국이에요. 그 말은 건 뭐냐면 알고리즘은 AI는 지금 가격이 많이 싸졌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신흥국이요. 네. 그래서 네, 홍콩과 중국 주식의 비중을 좀 넓혀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회사가 자랑하는 AI 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런 정성적인 분석을 딱 배제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으로는 못 낼 것 같은데요, 신흥국. 그렇죠. 최근에 이제 홍콩 증시는 한 이틀 정도 반등했지만 최근에 중국과 홍콩의 내림세를 보면 손이 잘 안 나가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알고리즘은 이때 이제 추천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사야 됩니까? 어떤 자기가 뚜렷한 전망과 비전과 철학을 갖고 어떤 한 종목을 쭉 매입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결국 세상은 정답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금같이 변동성 장애, 박스 피해 좀 불확실하다라고 한다면 포트폴리오의 한 축에는 이런 자산은 좀 어떨까라고 저희는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미 이런 여의도에서 판매사, 자산운용사들이 저희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종목을 보자면 크게 보면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패권 경쟁의 헤게모니에 지금의 마켓시어를 갖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 자산이 아직은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근시안적으로 짧게 얘기하면요. 이전과 달라지는 게 뭘까요? 이전과? 네. 앞으로는 거리두기가 강화보다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해외에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리오프닝주. 네, 리오프닝주는 약간 굴곡이 있었어요.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가 나타나면서 약간의 업앤다운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전고점 트라이는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짧게는 리오프닝주, 좀 롱텀하게 보기에는 반도체 관련된 산업과 종목을 좀 더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나 변동성이 큰데 개별적인 나의 철학이 과연 맞을까? 그러면 뭔가 해지스럽게 보험스럽게 어떤 알고리즘 툴로 들어가고 어느 정도 적당한 수익률을 보는 상품은 없을까? 그런 자산은 없을까라고 하면 저희 분리오 펀드, ETF 펀드가 좀 괜찮지 않을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 빅데이터 관련해서도 좀 언급해 주지 않으셨나요? 그거 좀 어떠세요? 빅데이터는 전 이런 거죠. 그러니까 20세기의 산업의 쌀 반도체. 자, 21세기에서 22세기에는 그런 어떤 트렌드가 될까라고 봤을 때 이제는 무조건 개별 맞춤합니다. 네. 나에게 맞지 않는 상품은 나에게 맞지 않는 전략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개개인마다 다 그들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을 요즘 언어로 얘기하면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는 다다익선.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의미에서 빅데이터는 21세기 최고의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빅데이터가 안 들어가는 산업이 없을 겁니다. 그게 엄청나게 부가가치를 낼 것 같아서 저는 빅데이터 산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이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걸 떠나서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산업에서의 투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우 중요하고 저는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전에 증권사에 있었던 이 이코노미스트의 툴을 좀 더 접목시키는 과정을 갖고 있고요. 그것을 산업별로 어디에 좀 적용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최근에 미래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연금 시장.
네, 그래서 연금 OCIO라고 보통 하는데요. 그러니까 CIO라는 게 어떤 회사의 투자를 담당하는 치프 오피서예요. 네. 거기에 아웃소스, 그러니까 외주를 주는 기능을 저희가 조금 담당해서 해주는 OCIO 산업의 이런 빅데이터의 AI 툴을 갖고 좀 접목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방송이 아무래도 이제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런 변동성이 좀 큰 장을 좀 맞이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많지 않죠. 왜냐하면 네. 지난 2년 동안에 주식시장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주식 생각보다 쉬운데 네. 왜 이렇게 어려워했었지? 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는 옥석가리의와 진건성과 나오는 것이고요. 절대 경범한동하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드리는 이 뷰도 결국 저는 이제 구독형 전망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구독형 전망은 뭐냐면요. 오늘 작가님하고 저랑 참 연을 맺었잖아요. 그럼 이제 주기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저의 전망이 제 의견이 맞고 틀리고 떠나서 저는 이런 것이거든요. 제가 점쟁이랑 다른 것은 1, 2, 3의 이유가 있어서요.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다음 달에 아니면 다다음 달에 아니면 몇 주 뒤에 과연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그럼 결론은 똑같으냐 안 똑같으냐 이런 전망들이 제가 배웠던 지난 10년 동안의 툴입니다. 네. 저는 2년 전부터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던 분들 저는 그게 분명 성공의 첫 단추를 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부터는 자기만의 노하우와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본인만의 가정을 세워보고 맞고 틀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결론을 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 세상마다 다반하잖아요. 하지만 자기가 보는 1, 2, 3의 논리를 갖고 근거를 갖고 이럴 것이다. 자, 그게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맞았다 틀렸다. 그러면서 그것의 전략을 좀 더 맞춰가는 과정이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앞서서 조금씩 사라고 했잖아요. 이게 갑자기 너무 그 프로페셔널한 말씀을 하시다가 제가 너무 이게 수준 낮은 질문을 하시는데 그 조금씩 모아가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조금씩이라는 걸 조금 더 정량화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것도 제가 그냥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두미머리라는 회사에 있는데요. 거기 회사가 이제 자문 라이센스가 있어서 자문사를 자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AI 컨설팅 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물론 이제 불특정 다수를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도 이게 비즈니스다 보니까 조금 고액의 자산가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대상으로 해드리는데요. 다 이렇게 반문이 있으세요. 오케이, 콜. 당신의 뷰를 콜할 수 있다. 내가 바이할 수 있다. 단 천천히 사라는 것은 너무 러프하다. 좀 더 스페시픽하게 좀 자세히 알려달라. 직접 물어봐요. 네, 물어보죠. 왜냐면 그럼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 원어치 주식을 살 거면 결국 올해는 3, 4, 5월 달에 다 사셔야 되는데 3, 4, 5월 달을 정확히 3,300만 원씩 나눠 사세요. 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천천히는 이 시기에 1년치를 다 사셔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만 3월 달에 1억, 4월 달에 빵, 5월 달에 빵이 아니고요. 나눠서 사셔라 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반도체 섹터 그리고 빅데이터 분야 그리고 EMP 분류펀드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언급해 주셨는데 그리고 되게 짧게는 리오프닝주. 리오프닝주 짧게는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 그 금융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됐다고 하셨어요. 그 5가지를 좀 이렇게 변화를 언급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혹시 그 5가지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사실 제 책을 보면 앞에 요약 부분에 많이 녹아내려져 있는데요. 책 제목이 넥스트예요. 왜냐하면 넥스트 5가지 변화가 첫 번째는 넥스트 레벨입니다. 흔히 SM의 모 가수가 작년에 히트쳐왔고 넥스트 레벨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얘기냐면 여기서 레벨은 금리 수준이에요. 금리 이제는 사실 뉴노멀이라고 할 수 있는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펼쳐지는 세상은 이런 거죠. 이분법적으로 보면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시대가 끝났으면 이제는 고성장, 고물가, 고금리 시대냐. 저는 그 시대로 갈 거라고 보는데 그 가운데 많은 한 5년 정도의 시기에는 중금리, 중물가, 중성장 시대 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넥스트 레벨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오르긴 오르는데요. 어느 정도
고금리까지는 아니고 하지만 저금리는 아닌 한 중간 정도의 금리 수준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장 글로벌 경기가 왜 이렇게 휘둘리냐. 지난 10년 동안의 만성적이었던 이 큰 국면의 변화가 바뀌기 때문에 적응 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우리가 저금리 시대하고는 국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례로 이제 기업이 다른 데서 돈을 융통할 때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제로금리가 끝났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제로금리이다 보니까 꼭 투자할 때 고려는 하겠지만 그 고려의 강도가 고민이 과연 지금의 중금리 시대에 돈을 융통할 때와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이 훨씬 더 고민스러운 것이죠. 예전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택과 행위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국면에서는 또 어떤 투자 측면에서는 자산이 좋았느냐. 이거를 제가 통계적으로 책에는 좀 나타냈는데 좀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은 히스토리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긴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의했던 이 넥스트 레벨은 흔히 최근에 뭐 슬로우플레이션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 리플레이션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도 따라오는 것은 리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요. 물가가 오르는데 경기가 뒷걸음치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라고 그러는 거고요. 저는 그 중간에 있는 슬로우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지 않는데 물가가 오른 만큼 완만하게 오르는 그런 현상을 앞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미국의 지난 100년 동안에 한 4-5번 있어요. 그 시기에 주식, 부동산, 금리, 채권 어느 자산이 가장 좋았냐라고 보니까 통계적으로 단연 주식입니다. 그 말은 건 뭐냐면 지금처럼 국면이 바뀔 때는 이런 학습효과와 통과 의례로 상당히 부침이 있어요. 하지만 적응이 끝나고 나면 역시 우상향하더라라는 게 넥스트 레벨의 시작이자 결론이고요. 두 번째 넥스트. 요거 넥스트 레벨에서 한 가지 좀 궁금증이 든 게 그 중금리랑 중물가는 실제로 좀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페드에서도 올린다고도 했고 맞습니다. 물가도 오르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중성장 있잖아요. 이게 저성장이란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 성장이 진짜 좀 하기는 하는 건가요? 성장이 0보다 높으면 앞으로 진보하는 것이죠. 그런데 뒷걸음질 그러면 마이너스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제가 정의 내리는 중성장은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어요. 잠재 성장률은 뭐냐면 이런 거죠. 흔히 이렇게 제가 좀 설명도 드리는데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자고 딱 일어났어요. 컨디션이 좋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때 상황과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녹초가 돼서 새벽에 딱 퇴근했을 때 자기 전에 그 나의 체력은 앞에 오전이 가장 활발하고 밤에는 가장 체력이 고갈됐겠죠. 자,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이 낼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성장률. 즉 기초적인 그러니까 학구적으로 얘기하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상당 부분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는 정상 상태의 성장률이라고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런 건 너무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내가 기초 체력이 최고로 만땅일 때 그때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인데요. 그게 향후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성장률의 목적지라고 본다면 중성장이라는 것은 이 잠재 성장률 위아래에 어느 정도 횡보하는 수준의 성장률을 얘기합니다. 그게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은 한 2% 정도이고요. 한국은 한 2.5에서 3%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내외의 성장률을 보였었던 과거 히스토리칼 데이터를 갖고 제가 통계를 책에서는 좀 구분해 놨고요. 앞으로 이제 중성장은 성장이 2% 전후로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공교롭게도 지난 3월 FOMC에서 미국 연준은 분기 말마다 자신이 보는 미국의 성장률을 발표하거든요. 이번에 2.8% 올해 성장한다고 봐요. 그러면 2%에서 한 2.5%가 잠재 성장률로 봤다면 그 정도 수준 내외에서 성장률을 보일 거다라고 올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내년에는 또 2.2%예요. 그러다면 올해 내년은 이게 아마 연준 자체도 그냥 중성장 정도로 보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약간 뭐 평균이라고 해야 되나? 내면은 얼추 그렇죠. 뭐 평균으로 잡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는 이제 넥스트 체인이라고 그래서요. 체인은 우리 흔히 수레바퀴에서 나는 자전거에서 체인인 것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체인은 밸류 체인입니다. 밸류 체인인 게 뭐냐면 분업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글로벌리 제조 분업 구조입니다. 한쪽에선 생산하고 한쪽에선 소비하고 한쪽에선 원료로 되고 흔히 우리가 차이메리카라고 얘기했잖아요. 차이나와 아메리카의 합성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특히 차이메리카가 지금의 중국의 넘버 2를 만들었던 동인이죠. 미국이 계속해서 소비를 해줍니다. 어느 한쪽의 물건을 계속해서 사줘요. 그 물건을 대는 게 중국입니다. 처음에는 중국이 만들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중간에 나라들한테 기술을 빌려오죠. 그게 한국이었고요. 네. 또한 값싼 노동력을 데려왔던 동남아시아였고요. 그래서 중국이 커지면 덩달아서 커졌던 한국입니다. 이 차이메리카의 최대 수혜 국가다라고 한다는 것은 한국이 꼭 들어가죠. 그만큼 지금까지의 글로벌 밸류체인의 이 분업 구조에서 한국은 나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업 구조를 지금 바꾼다는 것이죠. 미국이 이제는 물건을 사주긴 사줄 건데 중국 거는 엔간하면 안 사주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니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관세로 처음에 들어갔고 최근에 바이든 정부는 중국이 만들었던 상품들은 공해가 많아. 친환경. 네, 친환경으로 이제 갖다 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전 세계 넘버원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하는 대로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60, 70%는 바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중국의 이 수출 정책에 편승해서 한국이 중간에 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왔는데 지금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옛날에 고수할 것인가? 바뀌어야 되는가? 네.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제 척에서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 바뀌는 것은 결국 미국이 바뀌려는 가장 큰 산업의 첫 시발점이 뭐냐라고 해서 반도체.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앞에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죠. 중국을 대체하는 건 어딜까? 맞아요. 네, 포스트 차이나 찾기. 포스트 차이나. 네, 과거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포스트 차이나가 인도가 될까? 아니면 베트남 중심으로 동남아시아가 될까?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기술했을 때 저의 생각은 어떤 한 국가가 중국이라는 큰 위상을 대처하기에는 좀 어렵다. 네. 분할돼서 대처할 것 같다. 라고 해서 어떤 기능 요소별로 좀 바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최근에 친환경 ESG가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다들 ESG는 알겠는데 environment 환경 알겠고 소셜 알겠고 G 거버넌스 잘 알겠는데 사회와 지배 구조는 잘 알겠는데 이 소셜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정의해야 되지? 라고 퀘스천이에요. 네. 그만큼 모호한 국면이 있다는 것이죠. 왜 모호하냐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직 없어서 그래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글로벌 스탠다드, 표준 경쟁이 좀 있을 것 같다. 이 표준 경쟁을 유럽의 기업들하고 일본의 기업들이 상당 부분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글로벌 표준이라는 게 중국이었어요. 중국의 세상의 공장을 자처하면서 중국이 스탠다드를 만들었습니다. 값싼 가격, 이 정도 퀄리티. 하지만 그게 변화되면서 그런 쪽의 기능을 새로운 표준 경쟁을 유럽이나 일본 기업들이 일부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제조업의 기능을 또 구분할 텐데 기술과 가격하고요. 기술은 아무래도 반도체 최대 기술력을 갖고 있는 대만과 한국. 이 부분들이 제조업의 기술 쪽의 부분, 기능들을 일부 가져올 거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높은 가격의 수요가 있는 반면 낮은 가격의 수요는 늘상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값싼 노동력은 어디 갖고 있을까? 베트남 중심으로 아니면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이런 동남아시아 지역이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있어서 포스트 차이나 찾기가 제 책에서는 어떤 한 국가가 아니고 다방면의 국가들이 이런 기능 요소별로 좀 구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국가의 기업가 있는지 모르겠으면 적어도 그 국가의 ETF라든지 아니면 그 국가가 들어가 있는 상품들은 적어도 선택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 차이메리카 시대의 종교를 맞이하면서 네. 중국 의존도가 저희가 되게 높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또 이렇게 대안을 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살아날 구멍은 있는 거네요. 지금부터는 많은 정보들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맞고 틀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자기가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요. 자기만의 근거와 전략을 제시하는 법을 일단 트레이닝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중국이 네. 차이메리카의 종결을 한다는 거는 네네. 그리고 또 이렇게 국제가 이렇게 좀 미국과 중국이 예전만큼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중국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수출이 좀 어려우면 내수를 좀 확장해야 되잖아요. 네. 그 내수 위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네. 거기에서의
성황률 뭐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을까요? 내다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중국이 과연 내수 시장으로 왜 방향을 틀었냐. 네. 근데 사실은 중국은 두 가지 정책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쌍순환 전략이라고 해서 외순환과 내순환입니다. 네. 이게 합해서 쌍순환인데요. 수출지향적인 외순환, 그리고 내수지향적인 내순환. 내수지향적인 내순환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한쪽이 막히니까 한쪽으로 집중하는 것이죠.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다만 지금 여기서 과연 중국이 내수로 전향해도 자급자족할 수 있겠느냐. 중국의 전 세계에서 GDP 규모가 2위고요. 인구는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마켓 사이즈만 보더라도 여타 유럽보다 훨씬 더 큰 마켓 사이즈거든요. 그러면 내수 부양 가능하죠. 네. 내수장 가능합니다. 단 그게 연착륙할 거냐 아니면 경착륙할 거냐. 즉 큰 틀의 변화는 중국 역시도 통과를 해라 아니면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길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게 과연 언제 어떻게 변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저는 내수 쪽으로 일단 가닥을 바꿨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그런 것들이 중국 언론에서 곳곳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동부유론이라는 것이죠. 결국 샤오캉이라는 게 중국에서 중산층이거든요. 공동부유론의 이전 버전이 샤오캉사예요. 중산층이 모두 다 자산 사회를 만들겠다. 공동부유론은 그런 중산층을 모두 다 부유한 사회로 만들겠다. 결국 약간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밑반에 깔고 있는 아젠다인데요.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중국이 방향을 내수로 좀 전환시켰다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내수로 갈 건데요. 그게 하드랜딩, 즉 경착륙이냐, 즉 어느 정도 경기의 침체를 동반한 변화냐 아니면 연착륙 그런 거 없이 스무스하게 변할 것이냐 그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구나. 갈 수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네네. 그렇군요. 그때 그 가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험난할 것인가 무난하게 갈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큰 틀을 틀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틀었는데 정책에 가는 그 길목에서 주변국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희생을 강요할 겁니다. 그게 우리 흔히 일본의 아베노믹스라고 기억나세요? 네. 아베노믹스가 뭐냐면 자국 궁핍화 정책이라고 그래서 자기 환율을 인위적으로 약세를 시킨 다음에 그 수출을 더 장려하는 것이죠. 그럼 주변국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환율은 상대적인 거라서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수적으로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 자국 통화를 강세로 인위적으로 만들 건데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환율들은 다 약세 압력이 높아질 거고 그럼 지금 측면에서 약세 압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각각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수입하는 가격들이 다 비싸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유가를 배럴당 150불에 사와야 되는데 지금 환율의 내 통화가 약세니까 더 많은 가격, 더 큰 가격으로 사야 되는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아마 폐해가 이런 단적인 예를 들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의 큰 정책 변화는 주변국들한테도 남의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 차이나와 미국 간에서 지금 현재는 그 중국에 좀 저희가 수출 의존도가 높다고 하는데 이 관계가 이제 미국과 중국에 좀 이렇게 분열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미국 편에 서야 되는 건가요? 중국 편에 어떻게 중국이랑도 뭔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한국의 한반도 역사를 보면 사실 양쪽에 다 끈을 놓을 수는 없죠. 제가 여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한쪽을 다 절단하는 것은 다 단절시키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단 그것은 시장 논리인 것 같아요. 결국 산업 논리로서 한쪽의 익스포저, 즉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게 중국이 될지 미국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죠. 하지만 지금 전 세계를 호도하고 선도하고 있는 국가와 산업이 미국 중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의 방향성을 좀 감안하고 우리가 보자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죠. 네. 책에서 또 이거 이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넥스트 에셋, 넥스트 리스크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또 이게 시간 관계상 다 다루기는 좀 어렵고 또 책도 읽어보셔야 되니까요. 넥스트 에셋 이 부분만 하나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넥스트 에셋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얘기예요. 네. 근데 저는 비트코인을 대안자산이라는 대체 자산을 넘어서 좀 더 큰 범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안자산이라는 것은 대체적이라는 것은 전통자산의 반대급부에 있다는 성격이 좀 강해요. 실무자산과 금융자산 이런 것처럼요. 하지만 대안자산은 약간 범용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자산의 범주에 이제 막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따라서 코인 시장을 대안자산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단 대안자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옥석 가기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도 네. 들어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ICO했던 이 코인판에서 상당 부분 옥석 가기가 일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단 제가 생각하는 대안자산의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는 해지 기능이에요. 위험을 해지하는 겁니다. 네.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 전통자산을 해지할 수 있고요. 흔히 우리가 해지 그러면 금을 떠올리죠. 네.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금과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결국 원투원으로 비교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 대안자산의 범주에서 이 코인 시장을 바라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시장이다라는 것은 자명하고요. 저는 관심을 무조건 가져야 된다는 쪽에 좀 더 가닥이 있고요. 영으로 막 수렴하고 없어지고 막 이런 거.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또한 분장 기술이라는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용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 오늘 네네. 그 속보 중에 하나가 신한은행이 네네. 그 코빗 네네. 20% 샀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좀 좋은 네네.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통은행들, 그러니까 5대 전통 산업의 은행들이 네. 그런 대안자산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쪽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그래요. 네, 계속해서 있을 거고 오히려 지금 코인 시장의 거래소들이 현금 보유액이 상당하거든요. 네. 네, 상당해요. 네. 웬만한 5대 은행을 다 모아도 안 될 정도로 많을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엄청나는데. 네네. 뭐 업비트도 그렇고 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실명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자, 그런 기업들이 어떤 산업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산업에 있는 돈들이 지금의 은행산과 증권산 전통 비즈니스 산업에 또다시 침투할 거다. 그래서 이게 막 섞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섞인 속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아예 단절하고 간다라는 것은 글쎄요 또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관심 갖고 저는 대안자산으로서 이 코인 시장 또 다른 에셋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앞서서 그 우리가 좀 사야 될 거 뭐 주식에서는 반도체, 분리오 펀드, 빅데이터 이런 거 좀 언급해 주셨고 채권이나 뭐 금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섞어서 네네. 그 올레드 포트폴리오처럼 이렇게 네. 다 사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가운데 암호화폐도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저는 지금 저희 고객들이 저한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똑같습니다. 다 사야 되는데요. 언제 얼마나 비중을 갖고 사는 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그 기준을 유능한 펀드 매니저와 뭐 제가 예전에 있었던 크루들 유능한 애널리스트한테 의존할 거냐 아니면 그냥 내가 할 거냐 아니면 저희 같은 AI 알고리즘으로 한번 해볼 거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 답은 뭐냐면요. 다 해봐야겠죠. 단 어느 한쪽에 몰빵 매몰되는 게 아니고요.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 해보는 것에 또 다른 범주로서 다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요. 단 이 다 해보는 것의 궁극적인 결론은 결국 자기만의 소견과 자기만의 철학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트레이닝, 훈련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주식과 채권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때 한 6대 4의 비율을 해주셨잖아요. 그건 이제 올레더. 네네. 올레더. 레이달리오의 올레더 전략이 대부분 6대 4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자산 배분이 흔히 러프하게 황금 비율이 6대 4예요. 네. 그러면 암호화폐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암호화폐요? 암호화폐는 이 6의 위험 자산 중에서 네. 어떤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들어갈 텐데요. 공교롭게 제가 추천하는 두물머리의 이 포트폴리오 상에 아직까지 이 코인 시장이 에셋으로 들어와 있진 않아요. 코인 자산이. 근데 조만간 저희가 이제 출시하려고 내부적으로 그 평균이라든지 분산을 트래킹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들어있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는 위험 자산에 어느 정도는 충분히 포지션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보통 한 5% 얘기하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분은 코인만 하시는 분도 주입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 코인 중에서도 좀 그 보통은 이제 많이 대장주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비트와 이더리움은 코인에서도 좀 어나더 레벨일 수 있죠. 왜냐면 원천 기술을 다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대한자산에서 그 ICO 많이 한 그런 코인들 중에서 많은 부분은 사라지는 거고. 네네. 그래서 거기서 옥석을 가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알트코인 시장에서의 사라진다는 얘기가 좀 거부할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옥석 가리기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 옥석 가리기에서 어느 정도는 필터링이 됐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주식시장에서의 삼성전자와 카카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5가지 중에서 3가지에 대해서 너무 잘 이렇게 안내해 주신 것 같고, 이게 보통 이렇게 경제 공부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고 또 디테일하고 그런 내용들이 분명 책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건 꼭 책에
읽어보시고 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거시지표가 이렇게 통계 자료로 막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해석하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런 거는 왜 벌어지는 건가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현상은 팩트예요. 네. 팩트인 겁니다. 지표가 실물 경제를 트래킹하는 게 대리 변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매크로 지표이니까요. 네. 그 지표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은 팩트인데요. 현상인데요. 그에 대한 해석은 다 분분하죠. 왜냐하면 경제를 좋게 보고 있는 분은 뷰가 딱 좋게 본다라고 하면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와도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턴어라운드 좋아지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할 거고 안 좋아도 지난달보다 좋았다면 안 좋은 상태에서 지난보다 좀 더 개선된 의미가 붙다면 거기에 의미를 두고 뷰를 낼 겁니다. 경제가 안 좋았다고 보시는 분들은 옳거니 이제 드디어 침체 신호다.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가 그런 것이죠. 장단기 금리차를 보고서라도 일례로 이런 겁니다. 미국의 10년물과 2년물 금리가 대부분 많이 보시는 금리차예요. 그게 조만간 역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낙관론자도 이거 좀 깨름직하지 않다. 비관론자는 이거 봐라. 곧 침체다. 하지만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차가 있어요. 네. 이 3개월물은 더 초단기인 것이죠. 그 금리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낙관론자들은 이거 봐라. 2년물은 역전 가능하다고 하지만 다른 더 단기금리 3개월물은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각각의 팩트로 나와 있는 경제 데이터를 갖고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쪽의 해석과 이쪽의 해석을 다 들어보고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아야 되고 본인만의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것은 뭘 알아야지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 경제지표의 해석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의 기초교육과 같은 거라서 그거는 노력에 의해서 다 다가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노력만 하면 다 여러분들도 자기가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이 있는데 다른 길을 의존하지 말고 스트레이트 포워드 하는 게 좀 어떨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 그 주식 투자할 때 탑다운하고 네. 그리고 바텀업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네네. 바텀업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시 변수를 네네. 좀 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바텀업의 신봉론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거죠. 세상이 어떻게 변했든 내 주식만 잘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성장하는 산업은 지금부터 2차 전지 잘 갈 겁니다. 한 10년 정도 수치한다고 볼까요? 10년 전에 테슬라가 막 그때 상장했을 때 나는 앞으로 세상이 바뀔 것 같은데 리세션이 오든 말든 어쨌든 세상에 큰 변화가 있을 건데 그리고 기업 쪽에서의 모멘터를 갖고 계속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특히 세상의 변화가 오히려 더 혼재된 정보, 나의 판단을 더 흐리게 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지향하시죠. 탑다운은 무슨 소리야? 큰 변화가 일단 바뀌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하나 기업들이 살아남다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는데 결국 큰 국면이 바뀌는데 가라앉는 배에서 암만 살아봤자 결국 가라앉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역시도 사실 정답은 없어요. 단 저는 어떤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는 이제 탑다운 베이스니까요. 가라앉는 배에서 살아남는 그 확률과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국면에서의 잘할 수 있는 확률 바텀업 부분들의 분석이 철저하다 하더라도 국면이 가라앉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는 분명히 고려할 대상이다. 네. 그거를 아예 고려하지 않아도 돼라고 치부하는 것은 지금같이 국면이 바뀌고 있는 이런 긴축의 시대에 아니 정상화의 시대에 과연 그게 옳은 판단일까? 저는 오히려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저 금리 같은 건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쟁도 너무 중요하고요. 조자님 요거 한 가지만 제가 네네. 갑자기 또 책에서 정말 궁금했던 게 네네.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맞습니다. 그거 얘기하실 때 그 밀레니얼 세대 얘기 나오잖아요. MG. 네. 근데 거기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밀레니얼 세대의 구매력이 네. 크다고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네네. 많이 미디어를 통해 들을 때는 네네. 2030 세대가 취업도 잘 안 되고 맞습니다. 돈도 없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자산격차도 심리적인 박탈감도 많이 느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매력이 높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그 전망은 책에서 넣었던 것처럼 컨설팅 업체에서 제가 갖고 온 자료인데요. 그 자료는 의미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은 당연히 기성세대가 구매력이 높죠. 네. 하지만 향후 2, 3년에서 5년, 10년 그 터로 쭉 놓고 봤을 때 결국 2035년이 되면 MZ세대가 이전 세대를 뛰어넘는다. 그런데 이제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자, 2035년이면 뭐야 지금 2022년인데 네. 멀었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기업들은 이
부분을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축해서 1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바뀐다라면 5년 전부터 투자할 거고 투자해야 되는. 네, 그렇다면 곧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이미 기업들은 반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MZ한테 주목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지고 싶은 것이죠. 5가지 변화, 새로운 패러다임은 정해진 미래네요. 글쎄, 저는 이제 사실 이번 책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트레이닝 받았던 많은 노하우와 지식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불특정 다수한테 좀 편하게 전달시켜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일단 있었고요. 네. 그래서 여러 변화들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엑기스를 좀 뽑아서 담았고요. 단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들이 늘 많죠. 제가 이제 에필로그에도 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6번째 넥스트를 독자분들께서 좀 찾아달라라고 감히 좀 말씀을 드려요. 네. 그렇다면 그냥 찾을 수는 없겠죠. 다 페이버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럼 그것에 의해서 제 책 말미에 보면 요즘스럽게 핸드폰으로 이제 바코드를 딱 찍으면 QR코드로 그러면 저희가 마련했던 자동 링크로 타고 들어가서 거기에 몇 가지 설문에 응하시면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좀 선별을 해서 6번째 넥스트를 잘 구현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뭐 기프트콘도 좀 드리고요. 아니면 딱 한 분은 정말 이건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6번째다라는 분한테는 제가 이번에 시작한 그 AI 컨설팅 이 비즈니스가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거를 좀 한번 회사랑 얘기를 해봤어요. 엄청 비싸다고 들었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기업 대상으로 할 때는 법인 대상은 엄청 비싸고요. 하지만 거기에 일부분을 좀 기능을 떼서 기업 중심으로 한번 CFO, CEO들 아니면 개인들에게 한번 해드리지 않을까? 해드리는 그런 장을 펼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5가지 변화는 책에 나와 있는데 또 미처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저자님께서 미처 놓치신 게 있다면 네네. 그 부분을 독자분들이 이거는 6번째 변화인데 그렇게 생각하셔서 책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 참고하시고 QR 찍고 그래서 설문에 응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사실 넥스트 레벨, 체인, 제너레이션, 에셋, 리스크 뭐 이런 5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책을 마침표를 딱 찍고 나니까 항상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올해는 저도 이제 출판업계 처음 뛰어들어서 딱 보니까 원래 대선이 있는 해는 책을 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선 때문에 다 묻힌대요. 어떤 것도.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저는 계속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어서 책에도 잠깐 썼지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책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제가 첫 직장을 30대 국회에서 시작해서 증권사에서 10년 넘게 좀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생각도 좀 있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기성세대한테 물어봤었어요. 제 윗 선배들 아니면 뭐 후배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선배들한테 많이 물어봤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봤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후배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죠. 과연 나는 잘 알고 있는가? 결국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의 기성세대도 내 선배들도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어떤 결론을 좀 내렸냐면 이게 경험이 최고의 스승인 것 같다. 결국 이제는 물론 확인을 해야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고심해서 판단이 섰으면 그것을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에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AI 스타트업에 제가 합류하게 됐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첫 발자취로서 소통의 창구로 책을 출간했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다라는 삶을 여러분들도 한번 조금은 염두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어떨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네. 너무 멋지신 것 같습니다. 실천으로 또 옮기고 계시는 거니까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요. 그럼 저자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넥스트의 저자이신 빈센트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